자, 지금부터 볼 거는 메밀꽃 필무렵이라는 작품이고요. 여기 나와져 있는 이호석 선생님의 그 원작 소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각색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몇 가지 적자면 첫 번째, 내용 일치에 해당되는 부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져 있는 원작, 그리고 각색 작품. 그러니까 원작과 각색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소설과 애니메이션. 그 차이를 보는 건데,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극갈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갈래 갈래상 특징과 이 극갈래에 해당되는 어떤 특징들, 그러니까 그것들하고 촬영 기법, 요런 것들까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네 번째, 이제 상징적 소재, 요런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요런 네 가지 것들을 확인을 해주셔서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위주로 볼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각 장면적, 장면별 내용 일치.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거를 싹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프린트도 있어요. 그걸로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져 있는 이 네 가지를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작 소설 읽어보셨죠? 네, 읽어봤죠? 그러면은 이 원작 소설 간략하게 함께 설명을 하면서 우리 좀 그 자연스럽게 앞부분 줄거리를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나와져 있는 장돌뱅이 생활과 그리고 애환, 인간 본연의 애정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예요. 이게 창작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인데 모든 문학의 어떤 흐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간다고 했어요. 이 사회를 대변하는 역할의 문학, 혹은 이제 그런 사회를 대변하는 문학 제외하고 그냥 순수 문학 다룬다는 거죠. 순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향토적 분위기를 굉장히 잘 드러낸다. 그리고 대화로만 처리된 장면들을 시각화했다. 아름다운 화면과 효과 음악 이런 것들로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원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가냐면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여기 있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음, 처음에 이제 허세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과 조선딸이라고 얘기를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둘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뭐 5일장이라든가 3일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허생원하고 조선딸은 우리 조금 낮잡아 부르는 표현인데 장돌뱅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입니다.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걸어 다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허세웅과 조선 딸은 나이로 치면 한 40대 정도? 40대 한 초중반? 그 정도 되는 나이대고요. 그런, 용선보다 젊은, 약간 그런 나이대고요. 허세웅, 조선 딸은 약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연예인으로 치면 약간 강호동과 이수근? 유재석과 박명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의 단짝이라는 거죠. 단짝이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 둘이 어디로 가느냐 바로 공평장으로 갑니다. 공평장에 있는 충주집으로 가요. 이 충주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여기서 그 주막같은, 그래서 간단한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호텔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예, 그것보다 확실히 허름하겠지만 뭐 그런 느낌. 봉평장의 충주집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따졌을 때 봉평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안성이라든가 혹은 이제 안평, 아니 뭐라는 거야, 양평, 네, 안성 그리고 양평.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이제 존재를 해요. 근데 이곳들이 어디냐면 대략 다 경기도권 그 끝물에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실제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지역들 실제로 가보면은 진짜 되게 널찍널찍하고 공평엔 막국수 되게 유명해요. 메밀맛 되게 유명하고 또 안성 하면은 그 안성의 그 해장국 같은 게 되게 유명을 해요. 양평 해장국 당연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안성에 되게 유명한 해장국을 가지고서 라면으로 만든 게 안성 탕면이에요. 오, 그런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들에 왜 이런 장돌뱅이들이 많았냐? 여기 있는 본평제차, 안성, 양평 등등 이런 지역들은 바로 이 삼남 지방의 뭐라고 해야 되지? 집결지 같은 느낌이죠. 삼남 지방의 약간 요충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삼남 지방이라 하면 어디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곳이 한 번에 모이는 곳이야. 아무래도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따뜻하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막 여러 가지 뭐 나오겠죠. 뭐 과일이라든가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위쪽 이게 겹치는 그 지방 쪽에서 장사가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장거리가.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궁평장에 가서 충주집에 갔는데 여긴 충주집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있는데 이 충주집 여인을 이 허생원이 약간 뭐 하고 있었냐면은 마음에 살짝 담아두고 있었어요.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여기에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한 청년이 보입니다. 20대 초반?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가 해당되겠죠. 20대 초반. 음. 고마워요. 그래서 요 여인이 동이가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추파를 던진다는 건 뭐예요? 뭔가 약간 살살 약간 시근덕대는. 여기서는 이제 농짓거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거를 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허생원이 마음에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어차피 동이한테 못 비비잖아.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왜 동이는 젊고 잘생겼고 그런데 허생원은 늙었고 볼품없죠.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 셈이 나서요. 괜히 한번 부릅니다. 그래서 업계 선배잖아요. 업계 선배 약간 이런 느낌 내면서 불러가지고 뭐 하냐면은 야, 너희 선배 있는데 지금 선배들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일로 와봐. 하고 싸대기를 때리고. 그래가지고는 얼떨떨한 그런 상황에서 동의가 그냥 가요. 근데 허생원들도 이제 요런 일이 일어나니까 약간 부끄러워. 자기가 한 일이 뭔 짓거리지 하고서 부끄러워해요. 근데 자기한테 이제 이 허생원한테는 누가 이제 동반자로 나오냐면은 낙이라고 얘기를 하는 존재가 이 장돌뱅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낙이는요, 필수적 운반 수단이고요. 허생원의 약간 동일체, 교신 같은 존재예요. 참고로 이 나귀가 어디 딴데 가가지고는 얘가 뭘 했냐면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이 나귀가. 이 나귀가 그런 거를 보고서는 이제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다른 동네 아이들이 여기 있는 나귀를 놀립니다. 되게 막 놀려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내고 나서 이 나귀의 꼴이나 내 꼴이나 비슷하다 하면서 뭐랄까 약간 좀 어, 현실 자각 타임이 조금 크게 와요. 현실 자각 타임이 좀 크게 옵니다. 그런 시간이 좀 이렇게 오고 나서 이제 허승원과 조선 딸은 어디로 떠나느냐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대화장으로 갑니다. 이 대화장으로 가요. 대화장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멉니다. 7, 80리 정도 돼요. 심리에 4km 정도니까 28km에서 30 몇 킬로. 지금이야 자동차로 한 40분, 50분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때 당시는 몇 박 며칠을 잠을 자면서 가야 되는 거리죠. 맞나요?
그래서 이 대화장에 가는 길에 누가 있냐면은 이제 동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동이랑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의하고 가는 길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장면에 나오는 어떤 허생원과 성서방대 처녀의 하룻밤 이야기, 그러니까 원나잇 스탠드. 이게요, 사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여기서 지금 인간 본연의 애정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허생원과 성서방대 처녀와의 사이에서 있는 일이 정말 알면식 없던 두 사람이 물레 방앗간에서 단둘이 은밀하게 점 A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좀 지금도 사실 요즘 사회에도 약간 그런 거 약간 용납 안 되지 않나요? 나만 그래? 나 잘 안 되거든요. 딱히 뭐 안 받아줘요.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죠. 사실 굉장히 규탄받고 지탄받을 일이에요. 근데 요걸 굉장히 어떻게 만든다? 아름답게 만든다. 원초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 그거는 뭐의 효과? 달밤이라는 분위기와 하얀 메밀밭. 요 두 가지가 크게 작동합니다. 이 달밤이라는 이 굉장히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와 하얀 메밀밭의 그 순수한 이미지가 여기 있는 허생원과 성서방대 처녀의 무언가 사랑의 날을 굉장히 순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허생원과 성시처녀의 인연을 신비롭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때 가던 길이 좁아서 셋이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동의가 있고 허생원이 있고 조선딸이 있는 요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길목이 조금 넓어져요. 그렇게 되니까 셋이 요렇게 이제 가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허생원, 조선딸, 동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생원과 동이 이야기를 해요. 동이가 얘기를 하는데 허생원 입장에서 점점 뭐냐면은 이게 내 아들인가? 나는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개울가를 맞이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직접 건너야 합니다. 건너는데 여기 있는 허생원이 자꾸 동이를 보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얘가 내 아들인 것 같아 하고서는 자꾸 생각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한 허생원이 물에 빠집니다. 그렇게 동이가 구해주고 동이 등에 업해서 가는데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이제 어떤 여기서 이 허세용어는 약간 부자의 정 같은 거를 조금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도착했을 적에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화장 다음에 어디 제천으로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제천은 어디냐면은 허생원과 여기 있는 성서원대 처녀의 추억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왼손잡이냐.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사마귀 위치 이런 걸로도 하나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임을 자기 아들인 건 알죠? 이거 얘기 나오는 게. 이 아들임을 암시하는 장치가 왼손잡이만 나와. 그래 놓고 확정 짓는 게 이 왼손잡이에다가 확정 짓는 게 그 얼굴을 겹치게 보여줘요. 누구 얼굴하고 겹치게 보여요? 바로 성서방대 처녀.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은 알죠. 아, 아들이구나. 약간 요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순진한 열린 결말이에요. 열린 결말입니다. 요게 전체 소설 구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 소설 구성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 혹은 추가되는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제가 같이 본문 읽으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길을 걸어가게 된다. 씬 넘버 10, 산길 밤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화면을 통해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메밀밭을 원작에서는 진짜 예쁘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술이 시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소설로 시를 썼다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름답게 쓰거든요. 달빛의 숨결이 막 닿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되게 막 엄청 예쁜 표현들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는 요거를 원작은 서술로서 시적으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어떤 서술자가 표현하는 대로밖에 볼 수 없지만 여기 있는 이제 애니메이션은 어때요? 시각적으로 직접 보여준다는 거죠. 요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이제 촬영 기법 같은 것들 판이라든가 보이스 오버 요런 것들은 체크해 주세요. 그럼 한 문제씩 물어봅니다. 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컷이 있어. 그거는 뭐냐면 카메라를 찍었잖아. 그러면 각각 장면들을 딱 보여주는 거야. 판은 뭐냐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를 쫙 움직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달이 뜬 하늘에서 매일 같은 거.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리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달밤 때문에 과거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겠죠. 또 시작이구먼. 저에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그러니까 봐봐요. 이 코스, 여기 있는 인물의 코스 어때요? 허생원, 조선딸, 동이 코스죠.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문제 같이 나와요. 예, 막 그 인물 순서. 왜냐하면 이게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야.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동의가 허생원 얘기 들어봐. 내가 동의였잖아요, 나는. 나는 동의였잖아. 난 일단 허생원 때렸어. 맞잖아. 이 허생원은 사실 책임 없는 쾌락을 누렸을 뿐이야. 나는 정말 곱게 안 봐요, 이 인간.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도 뭐 참는다거나 뭐 그런 장면 없어요. 맞나요? 애니메이션도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제작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영화로도 제작이 된 적이 있는데, 90년대가, 80년대가 잘 몰라요. 근데 영화로 제작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 반년인가 1년 동안 계속 그 성서먹는 천을만 찾아다녀요. 자기 생업을 때려치우고, 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기보다는 성서먹는 천을 일단 찾으러 다녀요. 조선 딸이 이미 찾을 수 없는 인물일세, 일을 해야지,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나? 하고서 이제 만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감독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었나 봐. 허생을 너무 별론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실드를 좀 쳐준 게 아닌가. 또 시작이구먼. 저에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 가을밤에는 그런 얘기가 격에 왔거든. 자기 선, 꼭 이런 밤이었네.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객주집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회상 장면을 직접 제시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서술자와 그 어떤 누구야? 허생원의 대화. 그러니까 원작은 이렇게 제시가 되겠죠. 객지집 토박이는 잠을 자는 젊은 어성과 더위에 몸을 뒤척이다 일어나서 더워하고 손부딪히랬어. 이 장면이 실제로 원작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한다고 나오거든요. 원작에서. 객지집 토랑이야 무더워서 잠이 가요 말이지. 밤 죽은 데서 혼자야나 개울가에 목욕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나왔지. 서생원이 더운 방 안을 뛰쳐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들은 약간 개연성을 조금 더 덧붙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울가 밤이에요. 자, 이 달과 어딨어? 하얀 꽃, 이 메밀꽃. 진짜 예쁘다 그래요. 진짜 예쁘대요. 네, 나중에 애인 생기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겁니다. 네. 도깨비 보셨어요? 음. 도깨비라는 드라마 보면은 거기서 청혼하는 씬이 있는데 거기 청혼하는 씬에서도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이렇게 보이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튼지 간에 자리발과 주의가 온통 하나다. 그러니까 요게 허생원과 성시청의 만남에 순수하고 원초적인 서정의 이미지를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맞아요. 어떤 그 과거 회상의 매개체도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요게 순수하고 원초적인 서정의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단순히 약간 더러워 보이지 않게끔 만든다는 거. 음, 이렇게 이펙트. 요거는 효과음이 효과음. 개울물 소리, 개구리 소리. 옷을 벗을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물방앗간으로 걸어가는 허생어. 방앗간 옆에서 물레방아가 돌고 있다.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굳이 돌밭에다 그냥 벗고서는 그냥 바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오늘따라 유독
빛이 너무 밝아서 약간 부끄러움이 갑자기 내 내면에 동해서 여기다가 굳이 들어가서 벗었대요. 이렇게 어두컴컴해 잘 보이지 않다가 천을 오른쪽에 놀라 넘어지며 아이고 요런 것들도 뭐예요? 원작에 원래 없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면을 구체화하는 것. 요런 것들이 이제 각색의 매력이죠.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이네. 황급히 바지를 올려 허성원이 누구요? 성서방네 처녀도 놀란 눈으로 쳐다본다. 눈물 흘리는 처녀의 얼굴에서 본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이었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울랄라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가 이제 허생은 성서방네 처녀와 하룻밤 인연을 맺었으나 살림이 어려웠던 성서방네가 급히 마을을 떠난 후 반평생 그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어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도 반평생 그 인연을 잊지 못했대요. 예, 나오네요. 그 뒤로 정말 많은 세월을 흘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나이를 추측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년? 20년 정도일까요? 예. 자, 큰 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열 형태가 변하죠. 그러니까 합쳐져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동이가 이랴 하면 아기를 해다 이제 횡대로 걷기 시작한다. 청각도 젊겠다. 지금이 한창 시절이었다. 춘주집에서는 그만 실수를 해서 굿꼴이 되었으니 설계는 서럽게예요.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아, 천만에요. 부끄러워요. 자나깨나 전 어머니 생각뿐인데요. 아비 어미란 말을 가슴에 터지는 것도 같았으나 약간 있죠. 예. 처음에 춘주집에서 욕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가르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욕하거든요. 마음을 담아두고 있었나 봐요. 제게는 아빠가 없어요. 이거 공격하죠? 약간. 제가 아빠가 없다. 아, 내가 여기서 이게 아빠가 없는 동의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굳이 바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웃은 거예요. 나를 쌍표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뮤직 나오죠. 서정적인 음악 좀 입으로 재생해 주세요. 그래, 돌아가셨나? 당첨도 없어요. 에이, 그런 법이. 그러게. 부끄러워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진짜예요. 제천촌에서 달도 타지 않는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집을 쫓겨났죠. 자, 제천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달도 차지 않은 아이라는 거. 집에서 쫓겨났다는 거. 요 세 가지 포인트가 허생원의 아들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버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고장도 모르고 지나가요. 뒤따라 나귀에서 내리는 허생원이 동이 쪽을 지그시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봤던 수민이가 이거 보고 너무 무섭다고. 눈 커가지고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보지 말라고. 왜 더워 근데? 어? 아니야 아니야 너가 춥다니까 그냥 어? 온도를 좀 높여서 쓰자. 20몇 도쯤으로. 어, 고마워. 여차하며 동이가 나귀를 끌고 오르막길을 오르자 허성원이 힘겹게 들어간다. 아이고 부럽구만 이거 고개마다 나이를 알려주니 고개 너무 게으르니 힘좀 주세. 그렇게 이제 개울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내 나귀 데리고 먼저 감세 자는 이 양반이나 좀 챙기라고 예 이제 어때요? 허세명과 동의로 중심으로 사건과 대화가 진행이 되겠죠. 이런 역할들을 하게끔 만든다. 오늘따라 유난히 힘이 딸리는구먼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게으르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허생과 동의가 대화를 맺죠. 대화를 해요. 그리고 동의가 허생원을 업어요. 혈육애정을 느낀다는 거죠. 부자애정을 느낍니다. 어우 차고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고 아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의부를 얻어가서 술 장사를 시작했어요. 술이 고졸해서 의부라고는 전 망난이에요. 철들어서 맞기 시작한 것이 하루도 편한 날이 있었을까. 어머니는 말리다가 차이고 맞고 칼 부린다고 하는 짓거리 뭐겠소. 18살 때 집을 뛰쳐나와서부터 이 시죠. 청강나스는 무던하다고 생각했더니 듣고 보니 딱하시더라고요. 아, 빨리 와서 아, 예. 못 치는 팀장은 원래부터 제천인가? 웬걸요? 시연스레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 들었죠. 그러니까 고향이에요. 고향은 어디다? 봉평. 근데 제천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뭐다? 뭔가 추억이 있는 공간.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뭐?
알 수 있나요? 동물에서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렇겠지. 하죠. 이제 어떤 심리적으로 감동한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이 동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거고요. 생원 저 잡고 서보세요. 이복의 생원 괜찮은가? 어우 여차. 아이고 내 오늘 정신 빠진 모양이야. 염려하실 건 없어요. 그래 못 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자신을 그리워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담겨 있다. 약간 하람 너무 하람스럽지 않아? 이 멘트 나 이 멘트 너무 너무 좀 그래. 못 치는 뭐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인가 봐. 늘 한번 만나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누구와도 갈라서 제철했죠. 가을에는 봄벽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불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효심이라고. 그래서 가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친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담겨 있습니다. 개울을 건너 물 밖에 나온 두 사람. 동해의 등에서 내린 허생원이 고맙다는 듯이 웃으며 동해의 등을 토닥인다. 진족이 실수만 하니 어쩐 일을 생원. 낙이야 낙이. 낙이 생각하다 실족했어. 말 안 했던가? 저 꼴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씨 처녀와의 인연으로 자식을 두었다라는 거죠. 피마에게 말했어요. 낙의 새끼 같은 것이 어떤 귀여운 것이 있을까? 그것보다 나는 일부러 읍내로 도는 때가 있다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낙의 새끼에 대한 대사 그리고 동의의 모습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연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소 바지레터는 동의의 모습으로 낙의 새끼 같이 귀여운 것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 자식임을 보여주는 거죠. 약간 그런 장치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물에 빠뜨릴 때 따는 대단한 낙의 새끼.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뜸에 불을 피우고 후 쉬시오. 나귀에게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장 보고도 제천이다. 왜 제천 가자고 하는 거예요? 모친 만나려고. 아 생원도 제천으로? 오래간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네, 저야 가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동이 왼손에 채찍이 들려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가능성임을 암시하는 거 세 번째죠. 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고양이 본평. 그리고요, 엄마가 아비 얼굴도 모르고 날 낳아.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왼손잡이. 그렇게 시각적으로 성씨천의 아들일 것이라고 여기는 허생한 심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도구 자네네 그래서 이제 아닐세 하면서 하얗게 흐드러져 매운 것을 바람에 흔들린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져 있는 어떤 원작가의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은 일단 어때요? 첫 번째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거 이야기가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는 원작, 과거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원작에서는 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지만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제시된다? 직접적인 장면으로 재생한다. 이 얘기는 구체화하여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준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가장 잘 체크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만 잘 외워서 가시더라도 사실 문학에서 틀릴 만한 부분은 없거든요. 가끔 내용의 문제를 이제 정말 변형하고 애매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개를 넘을 때마다 나이가 알렸다, 뭐 이런 것들. 인물의 심리를 서술자를 통해 제시하지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대사를 통해 제시된다라는 거. 이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에요? 극갈래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거 이따가 뒤에서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세 번째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조선딸의 행동과 대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원작에서는 조선딸의 행위나 대화가 거의 서술되지 않아요. 실제로. 조선딸이 정말 보조화자로서의 역할만 하지 어떤 행동이나 역할하는 모습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선딸의 모습들이 꽤 강조가 돼요. 이런 것들은 장면을 추구해서 극적이고 현장감 있게 제시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왼손잡이임을 발견한 장면을 서술을 통해 간결하게 제시되는 원작에 비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왼손잡이가 드러나는 장면이 시각적 묘사와 대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래 암시하는 그 원작의 의도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꼭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는 서사갈래와 극갈래의 차이겠죠. 그렇죠? 일단 목적은 뭐예요?
어? 아, 책 내려고요. 얘는 뭐예요, 그럼? 영상이. 이거 항상 얘기를 못 하더라. 일단 이거죠. 그리고 형상화하는 방식은 어때요?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방식. 소설은 어떻게 형상한다? 뭐 다양하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구성, 문체, 주제, 거기에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포함된다? 이야기로 흘러간다는 거죠. 서사로 풀어나간다는 거죠. 그럼 애니는 형상하는 방식이 뭐다? 극갈래는 연출과 연기겠죠. 왜 성우의 연기, 그 장면의 연출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자, 형상화 방식까지 봤고요. 이제 서술자. 서술자 같은 경우에 소설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N이 있다 없다? 없다. 서술자 없고요. 이 시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소설은 일반적으로 과거형이고요. 물론 현재형이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극가는 일반적으로 현재형이죠. 왜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물론 가끔 과거 회상이 존재한다는 거는 예외입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그러면 인물 심리는 어떻게 표현해요? 소설은 서술자가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인물이 대화나 행동으로만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이제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심리 표현을 어떻게 해요? 어? 무조건 대사와 행동 요걸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시문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긴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 공간적 배경, 역할 이런 것도 다 봤고요. 어떤 결말, 열린 결말 같은 경우는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열어준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봐두시고요. 아요. 여기 이제 원작 소설 내용 및 이거 비교하는 거는 아까 전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요거 좀 중요합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된 이 작품을 감상하며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꼈는지 얘기해 보세요. 인쇄 매체와 이 작품, 이 작품은 인쇄 매체가 아니라 뭐겠어요? 영상 매체겠죠. 시청각 매체라고 해요. 요즘 이 시청각에 3D 넘어서 4D, 피지컬 이펙트 넣은 것들도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펜하이머 장면에서는 폭탄이 터지면서 영화관을 실제로 터졌다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고요. 인쇄 매체를 창작된 원작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 서술자의 서술, 간접 제시죠, 직접 제시죠. 그렇게 포인트 상상하며 감상한다는 거죠. 인쇄 매체는 여기 서술자의 말이나 대사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인물 뭐 서술자의 말이나 인물 행동 대화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상상하면서 본다. 근데 이 작품 시청각 매체는 일반적으로 시각화하고 성우의 대사 연기 배경음악 영상 기법 등을 활용해서 시청각적으로 보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시청각적으로 보다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요 정도예요. 문제 풀어보면요. 이 메밀코피 무렵은 딱 요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원작과의 비교고요. 원작과의 비교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게 딴 게 아니라 앞서 뭐 다른 작품들은 뭐 사회 시대상이니 표현론이니 뭐 이런 것도 막 이것저것 따질 거 많았잖아요. 근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순수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다루고 있는 어떤 감정, 그 중에서도 애환이라든가, 삶의 애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혈육의 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는 인간적인 그냥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딴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정도로 봐주시면은 충분하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재밌죠? 유튜브 열전은 안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선생님 누구셔? 어,
어, 여기 반 중에 거의 은채 말고는 그분이 없더라고,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에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참고용이고요. 아, 요런 식의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구나. 우리 덕성 여고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뤘구나. 저는 과거 한 2년, 3년 정도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하고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굉장히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그- 그러니까 제가 세안 때도 아마 이제 또 봤으면 알겠지만 이거 다 이거 이것저것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를 설명해 드렸어요. 야, 율포의 기억 보겠습니다. 이따가 6시 반쯤에 한 친구가 여기 들어올 거예요. 중앙여고 친구. 전소연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 친구 잠깐 와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친구 바로 수업 들어갈 건데 뭐 하시냐면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일단 다음 수업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시고 어, 그 요거까지 풀고 가라고는 안 할게요. 다음 수업까지 일단 푸시고 그 생각보다 정말 공부를 안 하셨네요. 그 현황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지금 당신 현황이. 혹시 의문의 변동 현상 아파트 아예 공부 안 하셨어요? 그것만 한번 봤어요? 그거 제가 딴 게 아니라 요거 하고 나서 아예 다 녹화되고 있네. 아, 그냥 요거 자습서 문제 금방 풀거든요. 솔직히 얼마 안 걸려요. 세안도 뭐 이쪽 파트까지 풀라는 게 아니라 오늘 공부하고 오늘 공부하고 그거 다 푸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겠죠. 그거 하고 딴 게 아니라 의문의 변동이라서 한 5문제만 풀어보실래요? 제가 찍어주는 거 5문제만. 그거면은 당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좀 각이 보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따가 5문제 한번 푸는 것만 보고 갈게요. 네, 그리고 퇴근. 네. 그러니까 지금 심각하면은 심각한 대로 욕을 좀 먹고 욕 좀 먹고 해야죠. 수업만 하셨으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 율포의 기억 볼게요. 뻘밭을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며 느끼는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다루는 시입니다. 자, 여기서 아니야, 아니야, 한번 또 봐. 아니야, 쭉 가자. 체험적이고 회상적이고 사실적이고 성찰적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삶의 의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실 여기 있는 뻘밭에 있는 수많은 작은 것들이 있어요. 작은 생명체들. 정말 많습니다. 이 생명체들은 왜 태어났어요? 아니야. 왜 태어났다고 묻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질문인 것 같아요. 뭘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거라고 봐요. 그런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위에서 내려주신 그런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생명체들을 또 이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우리 인간은 또 열심히 힘겨운 노동을 토대로 캐내서 먹고 팔고 하며 인간 또한 살아갑니다. 맞나요? 이 생명들,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이 생명은 얼마나 숭고해요? 근데 이게 더 숭고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인간들은 그 생명체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생명체들을 또 죽여야지 또 생존해. 그러니까 뭔가 죽여야 생존해. 맞나요? 약간 요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희생당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쌍함? 뭔가 아련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뻘밭에 나오는 어떤 조개나 뭐 이런 것들로 나올 테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돼지, 소, 닭, 양,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적에 돼지가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정말 끔찍하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해 뜨는 집이라는 봉사활동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3박 4일 동안 뭐 하냐면은 촌 같은 데서 3박 4일 동안 나를 잡고 한 집 7개, 8개 뭐 이런 데를 잡아가지고 집을 수리해 주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주는 거예요. 무료로. 이제 그거는 이제 후원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우리들은 뭐예요? 농활 같은 것 좀 하고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농활 같은 것 좀 하고 어른들이 이제 시키는 거 막 지어 옮기고 뭐 이런 걸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이제 기억은 어디 마을인지 몰라요. 지금 아버지께 제가 여쭤보면 아마 알 텐데 거기서 이제 돼지를 잡아서 축제를 벌여야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들한테 일곱 여덟 그 집수리 우리 여기 있는 이렇게 어치한 것만 수천일 텐데 그걸 무료로 해준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통돼지 바베큐를 구워주겠다고 돼지를 잡아야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돼지 잡는데 이제 어른들 몇 명 갔죠. 근데 절대 오지 말라 그랬어. 하지만 그 초딩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따라갔죠.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옆에 있는데 지금 옆에 있던 그때 상대가 치고 토를 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바비큐통에 이렇게 쫄쫄 굴러가거든요. 이렇게 그걸 굴러가면서 통으로 부어지거든요. 미안해. 약간 먹는 게 내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차마 돼지 쪽을 못 보고 돼지를 등져서 돼지고기를 조금 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약간 그게 양심에 찔리다가 항상 딴 거 모르겠어. 돼지고기를 먹을 때마다 약간 조금씩 그런 마음이 나한테 동하는 거야. 너무 불쌍해 하는 마음.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중학교 2, 3학년 때면 어떤 걸 깨달았냐면은 내 막 소 막 끌려가는 막 그런 영상 보고 그 원앙 소리 막 이런 거 나왔고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내가 이 고기를 어차피 먹을 텐데 그것도 심지어 지금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걸 불쌍하다고 얘기하면서 먹고 있는 건 너무나 큰 모순이 아닌가.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 고기를 먹어야 하냐? 답은 나와 있잖아. 감사. 항상 이런 걸 먹을 때는 감사. 경건함. 이거를 가지고 날 위해서 희생해줘서 고마워. 그냥 맞잖아요. 누구는 운이 좋아서 인간으로 태어난 걸 보겠는데, 누구는. 나는 그렇게 보는 거야. 운명일 뿐이라고. 그런 점에서 그냥 감사를 따르는 거야. 여기 있는 이 노동자들은 그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허한 태도를 가진다 이거예요. 이거를 여기 있는 이 시적 화자는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시예요. 율법의 기업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어떤 운율감을 조정을 하고요. 관찰, 사색, 성찰 이렇게 나오는데 사색했을 때는 아직 약간 깨달음을 얻기 전이고 이 성찰했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푸른색과 검은색의 색채대조, 시적 의미 강조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특정 공간에 나와져 있는 어떤 특성을 토대로 시상을 전개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좀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것은 아니었다. 것일까 할까? 것은 아니었다. 어때? 유사한 통상구조가 반복이 되죠. 아니었다는 얘기는 뭔가 그에 반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은 함께 읽으면서 그 이 화자가 깨달은 시적 의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거. 일단 체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화자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인도하는 존재예요.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이 푸른 물과 검은 뻘밭 요거는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해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푸른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 아름답죠. 맞나요? 예쁜 바다 보면 되게 예쁘잖아. 에메랄드빛 바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검은 뻘밭은 근데 딱히 예쁘진 않아요. 맞나요? 아름답진 않아요. 맞나요? 음.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것들 표면적으로 색채는 푸른색이고요. 여기서 검은색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된다? 대조되는 색깔이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뜻은 뭐다? 푸른 물은 생명체가 보이지 않지만 검은 볼 같은 생명체가 숨 쉬는 구간이다. 선생님, 근데 푸른 물에서도 그 보이잖아요. 물고기나 뭐 이런 거 생명체 얼마나 많은데 바다에 그거 뭐 이런 말 있잖아. 근데 뭐 생명체가 생명체가 없는 이거는 뭐냐면은 너가 바다를 그냥 봐 멀리서 뭐 보여요? 뭐 보입니까? 그냥 망망대해일 뿐이야. 그 아래는 수많은 것들이 보이겠지만 일단 봤을 때 안 보여. 근데 우리 검은 볼 같은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해도요, 막 뭐가 꾸물꾸물꾸물 계속 움직여. 막 물 뿜어져 나오고 막 꾸물꾸물꾸물대. 보면은 그 안에 뭐예요? 뭐 조개, 게, 뭐 낙지, 문어 뭐 이런 애들이 살겠다고 막 이렇게 망주고 뭐 이런 애들이 막 움직여. 그게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여. 그러니까 생명체들의 사투를 벌이는 공간이다라고 일부러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공물빨같이. 근데 그걸 오히려 푸른 물과 대조시키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깨달으면은 거물법은 정말 생명체들이 사투를 벌이는 공간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머니는 날 데리고 갔대요. 맞나요? 뻘밭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이것들의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이 생명력, 요 조그만 작은 것들의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사투를 벌이는 이 존재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맞잖아. 물고기들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척 해야 된다. 맞잖아. 근데 여기서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험해요.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실 위험을 언제나 무릅쓰고 사는 거예요. 우리 당장 15초 뒤에 죽을 수 있어요. 알죠? 물론 그 운명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별 일 없는 이상. 근데 우리가 진짜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지만, 어?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면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생명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어떤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숭고함을 얻어줄 것입니다. 네, 그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뻘밭에서 보았던 것들을 떠올린다. 바로 경험해서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자 이제부터 뭐냐면은 의문을 가져요.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은 왜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까? 왜 허리를 굽혀야 할까? 생명이 사는 것을 왜 저토록 스스로 맹세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파트는 사색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이에요. 무언가 어떤 깨달음을 얻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쓸한 맨살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직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왜 소리를 지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깨닫기 전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왜 지르시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그치? 맞잖아. 이제 그렇지 않아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생명에 사는 것은 그래도 더 스스로 맨다니까. 어? 어? 맞아요. 놀라겠구나. 같은 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은. 개꿀잼이다. 너무 재밌겠다. 약간 그, 맨델스존 노래 음악 알죠? 그, 지금 확 깨우는 거.
그래서 쓸쓸한 맨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뻘밭의 척박함. 옆에 볼게요. 이 뻘밭의 척박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작은 것들이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기에 생존을 위한 생명체들의 사투도 있지만 여기에 뭐도 있어. 인간의 힘겨운 노동이 공존한단 말이죠. 너무 다들 힘들기만 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 있는 애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인상의 집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척박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쓸쓸한 멘탈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멘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바다가 밀려 나갔습니다. 바다가 오시면은 뻘받든 멘탈이다 이거예요. 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사색 들어간 거랍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는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뻘밭에서 어떤 이들에게서 경건함을 느끼고 어떤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죠.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어떤 거냐면은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위태함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고요. 각혈하던 노을을 내뿜는데요. 굉장히 붉은 빛이 색채 이미지가 강조되잖아요. 각혈하던 노을을 내뿜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 노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존재죠. 맞잖아. 거기 있는 막 폭우가 이렇게 있고, 막 항구 이렇게 있고 한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바닷가가 보이는 펜션이야.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쫙 보고 있어. 그럼 얼마나 예쁠까? 거기에 노을이 쫙 져? 그 노을로 소주 한 열댓 번 먹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씬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멀리서 바라봤을 때지. 이걸 가까이서 보면 얼마나 힘겹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어. 맞잖아. 막 원양어선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 배잡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생해. 해녀분들 얼마나 고생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각혈하듯이 있다. 고통과 어떤 아픔이 고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성자처럼 지기법이죠. 뻘밭에 고개를 숙여 먹이를 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프고 경건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제 뭘 깨달은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이들이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이유를 안 거야.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죠? 공경의 의미 아닙니까? 존경의 의미죠. 존중의 의미 아닙니까? 맞나요? 겸허한 자세죠. 이 겸허한 자세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해. 맞아요. 근데 또 슬퍼. 왜요? 힘겨우니까. 근데 또 경건해. 왜요? 숭고하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명체를 다룰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슬프고 경건한 손으로 우리는 앞으로 돼지고기를 드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소고기 드셔야 돼요. 어머니한테 딱 그래. 딱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엄마, 내가 지금부터 먹는 이 손은 슬프고 경건한 손이야. 나 잠시 무릎 꿇고 먹어. 그러는 거야. 싫어하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먹어. 이러겠지, 이제. 여튼, 뭐, 그렇다라는 거죠. 요런 내용이다. 그래서 경건함을 느끼는 이유,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힘겹게 죽고 하는 모습에서 시적 화자가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자세로 일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얘기한 거죠. 그걸 자기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간단하죠? 뭐야? 이거 왜 갑자기 그림 사라져? 자, 요런 것들을 싹 다 설명했고요. 슬프고 경건한 소 설명했는데 요 창작하기 과정 여기 네 단계 있죠. 요거 서술형 부분으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인상 깊은 경험 떠올리기, 경험에 관련해 사색하기, 의미 있는 주제 도출하기, 알맞은 형식 및 표현 정하기. 그래서 여기 경험은 뭐야? 생명체들과 그것을 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경험. 사색하기는 뭐야? 자신을 바다에 들어간 이유, 먹이를 건지는 사람들의 자세와 뻘밭의 모습에 대한 의문. 주제는 뭐야? 그 생물들의 생명력과 그것들을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느끼는 경건함. 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맞은 형식으로 정하는 건 뭐야? 단연 형식의 자유시고 유사한 통사 구조에 반복하고 대조적 의미에 싣고 단전적 어조와 의문형 어조의 활용, 감각적 심사가 비유. 요거 이렇게 해서 조건 요 네 단계 이렇게 준 다음에 요런 것들 적으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으로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 외부 지문시 두 개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적용하는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특성스러운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충분히 적성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봐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것저것 좀 더 얘기를 하면서 봐야 되는데